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대표를 초대해 내일 저녁 7시 만찬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수석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야당과의 초당적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 군부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미국 양쪽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자고 다시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주장할 것으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실질적 북핵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홍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면 1대1로 나라 전체 현안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공방도 연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권력기관이 정부의 비판적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 TF 역시 전체 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권의 적폐청산에 맞서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당 차원에서 공식 이슈화하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당내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진보 정권 10년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재임 시절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각종 정치 공작을 편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의혹을 시작으로 박원순 제안 문건, 방송 장악 계획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정치 공작의 몸통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댓글부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려 나온 겁니다. 검찰은 먼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사이버 외곽팀 운영 경위에 대해 캐물을 방침입니다. 외곽팀 조직 경위와 수당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원 전 원장이 여기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 시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 문건을 작성한 추명호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내일은 추 전 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합니다.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어 정부 비판적 발언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검찰 포토라인에선 최승호 전 MBC PD 등은 방송 장악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방송사 기자와 PD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최승호 전 MBC PD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최 전 PD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단순히 그 김재철 같은 방송사 경영진의 뜻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부터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어떻게 공영방송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단체 관제 시위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관련 보수단체 10여 곳의 사무실과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시대정신 등 10여 곳의 사무실과 핵심 관계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와 자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이전 정부가 보수단체를 골라서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이상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선전포고 주장에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을 다룰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도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에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and frankly, the suggestion of that is absurd. 북한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미국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격하는 일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군사 옵션을 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경제 외교적 압박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미국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처음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5일 만에 1차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을 발표하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미 정부는 우선 북한 기관과 개인을 차례로 정조준한 후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기업 순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이른바 마을 폭탄전이 이어지자 중국이 자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언행에 신중해야만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는 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외교가 필요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동해 NLL을 넘었을 때 북한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당시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지난 23일 미국의 B-1B 출격 당시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B-1B 랜서 편대가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을 때 북한이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이 출격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군 측이 B-1B의 비행 궤적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국정원은 북한이 B1B의 출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방어망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정보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B1B 출격의 대응 조치로 황해도에 있는 비행기를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초계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10월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몇천 킬로의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경계는 하고 있다. 그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정원은 지난 23일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자연지진으로 발표했는데 6차 핵실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북핵 문제 관련 특별 대담에 참석해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우발적 충돌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한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약 3주 남긴 시점에서 검찰이 결국 구속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기까지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SK, 롯데 뇌물죄 등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도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 발부를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서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 구속 연장 여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으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30명에 가까운 증인신문 일정이 다음 달 말까지 빼곡히 잡혀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이끌고 있는 법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에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사망 신고는 6개월이 늦어서 과태료를 냈고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은 남았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인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희순 씨가 언론에 나와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한 서 씨는 딸 서연 양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를 냈다고 답했습니다. 사망 직후 미국 하와이로 떠나 6개월쯤 체류하다 돌아오니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서 씨는 경황이 없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너무 황당하고 놀라기도 했다고 표현한 서 씨는 서연 양의 죽음을 늦게 알린 것에 대해 가족의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들과 사이도 안 좋았다며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어 아이의 죽음을 알리는 게 겁도 났고 이틀 후가 방학이었기에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 인접권 관련 소송이 벌어졌을 때 딸의 생존이 대법원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 씨는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김광석 타살 의혹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광석 씨의 지인들이기도 한 자신의 측근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서 씨의 인터뷰를 본 김광석 씨의 유족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 얘기를 하듯 제3자처럼 말했다며 동생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한편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고발장을 제출한 친형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10년 만에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형인 김광복 씨를 소환합니다. 경찰은 수요일 오후 1시 김 씨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지난 22일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서 씨가 서연 양을 죽게 만들었고 딸의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킨 부분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고발장을 통해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끝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음에도 서 씨는 119에 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외상이 없고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 기록부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딸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서 씨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을 제출했고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서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2022년까지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특단, 획기적, 전방위적 등의 수식어를 붙여가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발전소는 LNG 등 친환경 연료로 바꾸고 다른 석탄 발전소도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석유와 제철 공장 등은 배출 허용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221만 대에 달하는 오래된 경유차는 퇴출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은 LPG 등 친환경차로 교체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내후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은 열흘 중 7일이 미세먼지에 뒤덮였는데 이를 70% 줄여 적어도 열흘 중 8일은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사시사철 신나게 뛰어노는 맑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끝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장장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이전 연휴와는 다르게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열흘까지 쉴 수 있어 교통량이 평소 연휴 때보다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가 가장 북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귀성의 경우 3일, 귀경은 4일입니다. 장거리 운전은 아니더라도 도로가 복잡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 언제 더 막힐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3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석 당일인 4일 오전, 3일 오후 순으로 도로가 복잡할 전망입니다. 귀경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붐비고 다음 날인 5일 오후, 6일 오후 순으로 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휴 기간 서울을 기점으로 평균 예상 소요 시간은 대전은 3시간 10분, 강릉 3시간 20분, 부산은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대구도 5시간 10분입니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전이 3시간 30분, 강릉은 3시간 40분, 부산은 7시간 20분, 광주가 5시간 40분입니다. 지방을 오가지 않고 서울 경기권에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추석 당일을 포함해서 앞뒤 휴일이 차량 이동이 특히 많을 전망입니다. 교통당국은 고속도로 혼잡에 대비해서 우회도로로 차량들을 유도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로로 차량들을 안내하거나 임시 갓길 차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하다고 무작정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점 30점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전날인 29일 금요일에는 경부선 한남에서 오산, 연휴 첫날부터 연휴가 끝난 뒤인 월요일까지 경부선 한남에서 신탄진, 영동선 신갈에서 여주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됩니다. 특히 2일부터 6일 사이에 이 버스 전용 차로제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길게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직장인들이 평균 8.4일을 쉬고 58만 원을 지출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직장인 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이번 연휴에 평균 8.4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7일, 중소기업이 8.1일이었습니다. 추석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58만 원으로 긴 연휴 탓에 지난해보다 5만 4천 원 늘었습니다. 지출 예산 중에는 부모님과 가족 용돈이 가장 많았고 여행 비용과 선물 구입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동물원에도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자와 오랑우탄 등 아기 동물들은 잔치상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새끼 오랑우탄이 구절판에 놓여 있는 각종 과일을 맛있게 먹습니다. 포도, 자두, 바나나 등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같은 영장류라 그런지 하는 행동이 마치 아기 같습니다. 새끼 오랑우탄은 사육사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육사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기 사자 한 마리가 닭고기로 만든 고기 송편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육사를 쫓아다니며 장난도 칩니다. 2달 전 태어난 아기 암사자 서리로 은퇴를 앞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이승엽 선수가 직접 이름 붙여준 새끼 사자입니다. 서리는 한두 달 후면 밀림의 왕자가 돼서 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나무늘보는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줘도 꿈쩍도 않습니다. 새끼 늘보는 어미 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 동물들이 햇과일을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건강하게 추석을 맞이해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 세계에서 10,000마리도 남지 않은 희귀동물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입니다. 귀형으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동물원 측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수의학적 재활도 거의 100%에 가깝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가위를 앞둔 새끼 동물들은 오곡백과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오늘 오전 경호원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기 사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관저 맞은편에 있는 경호실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경호원은 자신의 방에서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는데 현지 언론은 자살 또는 총기 오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국립망향의 동산에 올해 안에 추모비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한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일본의 이런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제공항에 벌떼가 출현해 여객기 운항이 일부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북스마트라주 메단 쿠알라나무 공항에 착륙해 터미널로 이동하던 바탄발 시티링크 QG885편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에 벌 수만 마리가 달라붙었습니다. 이 벌들은 약 50분 뒤 공항 소방대가 물을 뿌린 뒤에야 간신히 날개에서 떨어져 공항 바깥으로 달아났습니다. 쿠알라나무 공항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벌목으로 벌집이 훼손돼 새둥지를 지을 곳을 찾던 벌들이 항공기 날개에 달라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